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총리 인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평가원과 정치부 조태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정홍원 총리로 유임이 됐습니다.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나 여론 재판식 후보 검증이 반복되고 가족 문제가 거론되면서 현재의 높은 검증 기준을 통과할 만한 적임자를 찾기 힘들다고 말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사실 인사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렀는데요. 인수위 시절에 이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사퇴한 일이 있었고 취임 전후에 장 차관급 고위공직 후보자가 물러나는 일도 과거 정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마다 박 대통령의 인사 방식, 예를 들면 밀봉 인사나 깜짝 인사와 같은 것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말처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물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도 주요 요직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했고 그때마다 후보 내정자들은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도덕성 등을 기준에 따라 후보 자질을 검증받았습니다. 후보자 중에는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서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국민적 상식 안에서 발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 정권에서 이번 총리 인선 실패에 대한 이유로 높아진 검증 기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과거 정권의 인선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재 정권의 인선에 대한 검증 기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태현 기자. 그동안 총리 인선 과정에서 좀 불거진 논란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좁혀서 말씀드리면 높아진 것은 도덕성에 대한 검증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리나 장관 인사청문회 검증을 굳이 나누자면 도덕성 검증과 정책 능력 검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특혜 등은 도덕성 검증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는 전관 예우 논란으로 낙마했습니다. 중수부장과 대법관을 거치고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위원장을 맡은 경력으로 변호사를 개업한 뒤 두세 달 만에 10억이 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고 자진 사퇴했는데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정도 경력이라면 변호사 수수료를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변호사 업계 내부의 관례고 일반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과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법피아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관례다, 또 유감이다 하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수수료로 받은 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낙마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또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는 역사관 논란 때문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마치 친일 성향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했지만 이미 국민의 눈에는 부적격 후보로 찍히고 말았습니다. 겨우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고서야 본인이 생각하기에 명예회복을 했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결국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도덕적 흠결이 없는지 본인 스스로 검증해보고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검증을 통해 도덕성 문제를 걸러내지 못하면 총리나 장관을 내정한 대통령도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덕성 검증이 신상털기식의 여론 재판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전체 맥락이나 본질을 보지 않고 이른바 거두절미 왜곡된 검증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번 총리 후보 연쇄 낙마 사태를 보고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찾아도 본인이 고사하거나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여론 검증이나 청문회로는 부처님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네, 김영지 평가원.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행의 국회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16대 국회 때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해 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 질문을 통해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정치권의 군기잡기식 질문 공세로 후보자의 인격이 무시되거나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되는 순간부터 개인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들춰지게 되면서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공직자나 상관으로서의 권위나 위신을 회복하는 것이 힘들다는 고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가 주요 공직자의 인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 검증 과정에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무엇보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후보자질을 명쾌하게 검증함으로써 유능한 공직자 발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 현행의 인사청문회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언론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노태영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후보를 청문회로 보내는 것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의 기초적인 도덕성 검증도 통과하지 못하는 후보라면 국민이 믿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봐야 됩니다. 논문 표절이나 병역 문제, 전관 예우 문제 등은 인터넷상의 정보나 관련 업계의 의견을 조금만 수렴해도 금방 걸러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도덕적 흠결만 집중적으로 검증해도 인사 차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후보자가 역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에 공감이 갈 겁니다.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인사 파문으로 비판받는 점도 이 부분입니다. 안대희 그리고 문창극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도 가지 못하고 낙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후보 지명부터 청문회 전까지 여론 검증입니다. 주로 언론이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언론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실한 언론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 사달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론으로서는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문창극 후보자의 말도 다소 곱씹어 볼 만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이 국회 인사청문회인데요.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인신공격성 질문이나 한건주의식 아니면 말고식 질문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운영의 묘미를 살릴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상원 인준청문회는 우리보다 100배 이상 혹독한 사적 영역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공적 업무 능력은 1차 사전검증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연계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등 사적 영역을 검증하는 게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사적 영역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그리고 정책 등 공적 업무 능력은 공개로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진단 이번 주에는 총리 인사 관련 보도 김명지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조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국방부에서 2014년 청소년 나라사랑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판도사 2.0과 판도사 3.0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몇 개의 문을 오고 갈까요?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통로이면서 또 밖으로부터 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내부를 보호하고자 했던 문의 보안 방법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해자를 파고 목책과 망루를 세웠던 청동기 시대부터 디지털 도어락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키에 대한 정보를 담았던 판도사 2.0과 새롭게 단장한 판도사 3.0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판도사 2.0이 이제껏 방송했던 내용을 보면 피로회복제 바로 알기나 상비약 관리, 또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 궁합 등 생활 밀착형 주제를 선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게 됩니다. 또한 편안하게 시청하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집니다. 판도사 2.0은 여기에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코너로 구성하여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에 방송된 판도사 2.0은 디지털 키, 안전할까? 라는 주제로 방송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관심이 갔던 방송이었습니다. 심층 취재 코너에서는 디지털 도어락의 바른 사용이라는 내용 중 디지털 도어락이 철사 하나로 쉽게 열리는 모습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험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모방 범죄를 차단하려 했던 제작진의 세심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뒤이은 현장 리포팅의 미래 첨단 보안 장치를 보면서 앞으로 상용화될 미래의 기술을 먼저 만나볼 수 있어서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범죄 사건이 빈번한 공인인증서의 바른 사용 방법을 짚어준 사이언스 앤 세이프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방송이 시작되고 인사를 하고 주제와 관련한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코너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6분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오히려 현장 리포팅 코너를 보면 방대한 주제에 비해 내용을 소개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앞에 오프닝 시간을 줄이고 코너에 대한 시간을 늘렸다면 더욱 알찬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6월 넷째 주에 방송된 판도사 3.0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판도사는 생활 속 갈등 상황을 과학적 사고를 통해 해결한다는 신조 아래 판도사 3.0으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판도사 3.0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의 주제에 따른 상반된 의견을 알아보고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주제는 제모 선택이냐, 필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캠핑 토크라는 새로운 코너였습니다. 늘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던 이전과는 색다른 분위기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고 캠핑장에서 친구들끼리 모여 이야기 나누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방송 앞부분 중 제모가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나만의 털 관리 비법으로 탈색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정작 중요한 털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습니다. 또 제모가 선택인지 필수인지에 대한 결론 부분에서 판도걸은 제모는 선택이다 라고 말하며 그 근거로 유럽 여성들의 인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우리나라도 아닌 유럽 여성들의 인식이라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작지만 큰 갈등을 찾아내 쉽게 풀어주는 판도사 3.0.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은 신속 정확한 보도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지나간 기사를 그대로 내보내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1일 아침 뉴스 시간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장소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해양수산부 기관보고가 파행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분 뒤에는 여야가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 기관보고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기사가 최신 뉴스인데 합의 이전에 파행을 우려한 기사를 그대로 내보내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심사를 요구하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선 경기 평택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 공천위원회에 수원 출마를 권유받고 지역 지지자들과 상의해 출마를 결정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상황이 바뀌면 지나간 기사를 빼고 새 기사를 내보내는 것 등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YTN에서는 GOP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임모병장이 도주하던 중 총기가 고장났다고 주장해서 추격부대와 교전이 있었다는 국방부 발표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기자가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리포트를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천장이 무너졌는데도 영업을 계속했다는 내용의 뉴스와 점퍼놓고 비워야 하는 동대문 한 의류상가 상인들의 딱한 사정을 한 명의 기자가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같은 뉴스 시간대에 한 명의 기자가 서로 다른 내용의 리포트를 2건씩 내보낼 경우에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YTN 사옥 이전 후 스튜디오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입체적인 뉴스 설명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 아직 덜 적응된 때문인지 화면 구성이 어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세월호 현장 검증을 위해서 세월호와 쌍둥이 배인 청해진 해운의 오하마나호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한다는 뉴스를 방송했는데요. 방송 중 중간중간 앵커의 모습이 컴퓨터 그래픽에 가려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방송 전에 화면 구성과 앵커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정책 보도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를 통한 공약이나 정책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공약으로 끝나는 것도 많고 날림 정책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 공약이 되거나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는 무리한 정책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빚 좋은 개살구처럼 거칠의 비용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국가 부채나 국민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정책이 많으니 정책 보도도 많은데 정책의 대상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사후 관리에 대한 지속성은 관심이 부족합니다. 뉴스 보도를 보고 시청자가 받아들이는 태도는 3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있고, 2번째는 타협이나 교섭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비판적이거나 반대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보도된 선거 공약이면서 복지 정책으로 발표된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75세 이상으로 2개만, 그것도 반값으로 해준다는 보건복지부 정책이 뉴스로 이틀에 걸쳐 보도되었습니다. 첫날은 치과 임플란트 혜택 대상이 75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만 보도되었고, 그 다음 날은 임플란트 2개만 적용되고 가격도 반값으로 한다는 혜택 범위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분류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전에 없던 새로운 혜택이 노령사회의 복지정책으로 채택되어 흡족하게 생각하는 수용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연령이나 혜택 범위가 부족하지만 치과도 손해를 덜 보고 노인 환자도 혜택이 될 수 있다는 타협 내지는 교섭적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끝으로 75세면 연령이 너무 많아서 별 소용이 없다거나 더욱이 2개만 그것도 반값으로 이것은 믿기에 지나지 않는 유인책이다. 적용 연령에 대한 불만, 혜택 범위에 대한 불만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비판적 수용 방식입니다. 이런 정책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 시청자가 많을까요? 또 정책 보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뉴스 보도의 정기능은 알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정책인지를 대상자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정책에 대한 단순 보도는 정부 홍보만 한다는 지탄을 받을 뿐입니다. 시대에 동떨어진 사치성 정책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 혜택이나 지역적 이익만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후속적인 평가 보도도 부족합니다. 거칠의 정책을 홍보하는 거칠의 뉴스 보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자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